211페이지. 이제 계약법에 오면 물권법하고 법체계가 큰 차이가, 물권법은 물권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물권 법정 지원칙상 대부분 강행 규정인데, 계약은 자기들끼리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 자유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계약 자유 원칙, 그 자유에다 동함치고, 그래서 양가를 일본의 임의 규정 거기다 동함칩니다.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라 죄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경제적 약자에다 동함치고 보호에다 동함치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강행 규정이다. 우리는 211페이지 파란색 1번에 양가로 1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어디 상식 있나 해보게. 지난번에도 했나? 겁나요? 상식 하려고 하면? 자, 둘이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누가 더 강자요? 같아. 똑같아. 법에서 볼 때 매매는 둘이 대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는 강행 규정이 없어요. 약자 보호를 위한 게 없다고. 임대차에서 둘이 그걸 차임이다 그래. 차임. 사용료로 내는 걸 차임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 때는 정해줬죠. 임대인이 강자고 임차인이 약자지. 그래서 원래는 임차인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유에 맡겨지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극히 일부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은 되게 쉬워요. 물권법은 전체가 강행 규정인데 중간중간에 3개 정도가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 걸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3개를 외우시거든. 근데 계약법은 외울 것도 없어. 임대차 전까지 나오는 계약법 규정들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 규정이야. 근데 극히 몇 개만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문제에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물어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임대차 전에 나온 관계들은 다 임의 규정으로 답하시면 되고, 임대차에서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몇 개만 강행 규정으로 외우면 돼요. 그럼 거기 경제적 약자에다 동함시켰지. 그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이 임차인. 우리 시험에서는 경제적 약자는 임차인이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 그 다음 2번에 계약의 종류. 그 옆에다가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 우리 시험 범위는 원래 민법에 계약법에 14가지 계약 명칭이 나와요. 민법에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범위예요. 나머지 계약은 시험범위 아니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른 민법 시험하고 특징이 달라요. 시험 범위가 달라. 그래서 시험 범위를 정확히 하셔야 돼. 이것만 시험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만. 딱 보면 느껴지죠? 왜?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 교환 같이 돼 있고 임대차 조금 낮은 요율로 돼 있잖아. 이게 주요 중개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예요. 이들 3가지 계약들의 공통된 특성이, 얘들은 다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 무슨 뜻이었어? 쌍무계약. 쌍방 모두가 의무를 지는 계약, 쌍무계약. 얘들은 전부 다 유상계약이에요. 유상이 뭔 뜻이에요? 대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겠죠. 서로 주고받는 쌍방 모두가 의무를 지니까 쌍방 모두한테 서로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무 유상계약들이야, 얘들은 다.
그 다음이 낙성계약이야. 여기 낙성계약은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즉 의사합치만 되면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거야. 계약이. 뭐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합의만 되면 성립해. 그리고 불효식 계약이요.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그럼 이제 반대말들이 있어요.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편무계약이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무상계약. 대가 없이 공짜로 하는 거.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요물계약이에요. 요물만 아시면 돼. 요물계약이라는 건 합의한 걸로는 안 되고 약속한 물건이나 금전이 지급돼야 완납돼야 성립하는 걸 요물계약이다 그래. 물건 지급을 요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교환 임대차는 주고받을 거 없이 주고받기로 합의, 약속만 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들이에요. 다.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에 하실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 서로 계약금 주고받는 거 있죠.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합시다 라고 약속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 완납이 돼야 성립해요. 그걸 요물계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물계약의 예시로 계약금 계약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불효식 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요식계약. 자, 우리 시험에 요식계약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요식행위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요. 요물하고 요식은 달라요. 이건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약속한 물건이나 금전을 지급을 해야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또 같은 요자 들어가가지고 또 헷갈리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기초문제로 매매교환 임대차의 성질이 이 중 어디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에 있는 모든 계약들의 공통점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차이는 이거예요. 매매하고 교환은 똑같아. 매매는 물건 이전해주고 돈 받기로 약속한 거고 교환은 물건 이전해주고 물건을 받기로 약속한 걸 교환계약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급부. 주고 대신 받기로 한 게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외의 재산이면 교환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둘의 공통점은 서로 이행이 완료되죠. 주고받지.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받으면 끝나는 계약, 일시적 계약이야. 근데 임대차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빌려주고 빌려서 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낸다고 이러한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자, 책에 제목만 보시면 돼. 그 양가로 1번 쌍무. 우리 시험법인 다 쌍무계약. 쌍방 모두 의무를 진다고. 반대말은 편무고. 양가로 2번 유상. 대가가 있는 걸 유상. 반대말은 무상. 그 다음 양가로 3번 낙성. 거기다 또 합시고. 낙성계약이 대부분이고 요물계약의 성질을 띠는 게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계약금 계약 끝에 요물계약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으로 보긴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 이렇게만 빼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가로 4번은 요식은 X하시고 아예 우리 시험에는 요식계약은 없어요. 불효식계약만 동하시면 돼요. 불효식. 양가로 5번 일시적, 계속적. 자, 일시적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럼 시험에는 이 정도 나와요.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틀이 나오거나 매매는 무상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없어 보이죠? 아니 중개를 하려면 양쪽 모두 얻는 게 있어야 둘을 소개해주고 양쪽의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다 쌍무 유상계약이라야 중개 대상인 거지.
편무 무상계약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시. 자, 3번. 계약 성립. 여기는 의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계약 성립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 돼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 돼.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합치돼야 돼요. 내용이 일치하고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 이게 계약 성립 요건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려면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청약과 승낙 간에 내용이 일치해야 돼. 그리고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 쓰실 내용은 아니요. 그냥 상식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건물 팔려면 금액 정해서 얼마에 사라고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약을 해야 된다고. 청약. 야, 이 건물 1억에 사라 라고 청약해. 그럼 둘이 합의가 되려면 을은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어? 너무 쉽게 물어보니까 당황한 거죠 지금. 어? 갑한테 승낙을 해야지. 왜요? 갑이 청약을 했으니까 갑 아닌 다른 사람한테 승낙해봐야 효력이 없을 거 아니냐고. 이게 당사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합의가 되려면 얼마에 산다고 승낙해야 돼요? 당연히 1억에 산다고 해야지. 그래서 둘이 일치해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아이 뭐죠? 인상 쓰고 집중하고 들을 내용은 아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승낙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소름 쫙 끼치게 나와 시험이. 승낙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낸 놈들도 손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부끄러움은 없어요 걔들은. 그러나 틀리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아니 어떻게 승낙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반드시 청약자 특정인한테 해야지. 뭐 집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1억에 살게요 그래? 빽차와요. 민법에 있는 내용들 단 한 줄도 심오한 뜻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혼자 읽고 그 내용이 입력이 안 되는 거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 들으면 진짜 포장지 뜯고 나면 선물 하나도 없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선물은 그냥 박스 이만한 걸 주더라고. 웜에 그래도 한 20주년 됐다고 대단한 거 하나 샀는가 보다 하고 포장지 뜯죠. 그랬더니 또 좀 작은 포장지 또 나와요. 또 뜯지? 또 나와. 계속 한 10대 개 뜯었더니 구리반지 하나 들어있어.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민법이라고. 이 민법 선생님들이 대단한 과목으로 착각해가지고 대단하게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줄 알아 이게. 그래서 무슨 공인중개사 대표 과목이 민법이랴. 6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민법이고, 그래서 학원에서 민법 선생 모시려고 난리도 아니여. 미쳤어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 과목도 아니고 어려운 과목도 아니고 대단한 과목도 아니요. 그냥 6과목 중에 한 과목일 뿐이고 합격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민법 잘한다고 해서 중개업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민법을 모르면 모를수록 중개업은 더 잘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보다 자격 없는 사람이 영업 더 잘해 진짜로.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안 걸리면 되거든. 안 걸리면 돼. 걸리면 변호사 선임해서 떼우면 돼요. 중개업법 위반으로 걸리면 벌금 내면 돼. 실형까지는 안 살아요. 법에 실형이라고 징역형이 규정이 돼 있어도 중개업법 위반으로 실형받는 예
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하는 거야. 법을 너무 많이 알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민법 100점 맞고 중개사법 100점 맞고 붙은 사람 중에 중개업 잘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6개월 내에 폐업하더라고. 중개사무소 차리는 거 간단하잖아. 소파랑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 폐업하는 것도 간단해. 소파하고 컴퓨터만 버리면 돼. 딱지 하나 붙여가지고 내려오면 돼. 내려오면 된다고. 일도 아니요. 아니 식당은 인테리어 해야지. 재료 해야지. 그래서 식당 문 닫으면 그 재료 처분하는 것도 식재료 처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중개업은 간단해요. 컴퓨터랑 소파만 버리면 돼요. 공부 잘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합격만 하면 돼. 합격하고 나면 민법 쓸 내용 하나도 없어. 시험은 왜 보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목적을 잘 하셔야 돼. 이걸 완벽하게 변호사 수준 이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찾아볼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용은 시험 볼 때만 아는 거고 시험이 끝났어.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공부해본 사람은 대충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건 알죠. 그리고 인터넷 다 돼 있으니까 다 뒤적거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야.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어. 이게 시험이라 딱 주제별로 한 문제씩 나올 때 나올 내용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계약 성립 문제에서는 계약 성립하냐 안 하냐 물어봐. 그럼 계약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 그럼 당사자 일치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리고 내용이 일치해야지. 그럼 청약은 특정인한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경우들도 있지. 누구라도 1억만 주면 이 건물 나 판다 라고 하면 누구한테든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가능해 청약은. 근데 승낙은요. 반드시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는 청약에 있는 게 아니고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한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매년 시험에 나올 때 저희가 시험장 갈 때 이렇게 가라 그래요. 시험장에 가면 자동 판매기가 있거든. 요즘 학교에 자판기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자판기 딱 보면 시험장 딱 갔을 때 자판기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게 청약이야. 자동 판매기. 아니 일반 커피 200원, 고급 커피 300원, 델몬트 오렌지 주스 6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걔는 오늘 나 처음 봤잖아. 시험 보러 갔는데. 근데 나한테 청약하고 있잖아. 그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그럼 300원을 넣고 고급 커피 버튼을 눌러야 고급 커피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승낙은 반드시 그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 그랬더니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 지문에 아침에 걔가 나 처음 봤는데 나한테 청약하던데? 틀렸잖아 그게. 청약은 불특정인한테 할 수 있다니까. 단 승낙은요. 반드시 특정인이 청약자한테 해야지. 자, 내용이 일치해야 돼. 그럼 내용이 일치하려면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동일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 그래. 1억엔 안 되고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했다고. 승낙을 9천만 원이면 산대요. 계약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이거를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그래요. 그럼 이거 이제 법적으로 취급할 때 갑이 1억에 사라 그랬는데 을이 9천에 산대죠. 그리고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한 거지. 그와 동시에 새롭게 9천만 원에 팔래? 라고 청약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으로서는 효력 없고 새로운 청약을 한 걸로 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제 갑이 이에 대한 승낙을 해줘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대. 우리 그래. 취등록세 네가 내주면 그 조건으로 내가 1억에 살게 그러더라고. 그럼 계약 성립해 안 해요?
안 하지. 지 마음대로 조건 붙였잖아. 그때는 이제 다시 갑이 그에 대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게 계약 성립과 관계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계약 성립에서 양가로 1번 의. 자, 청약, 승낙, 합치, 내용 일치, 청약자, 승낙자 일치.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일치하고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 그와 관계된 쟁점이 양가로 2번의 청약에서 동그라미 2번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인 가능. 이와 달리 213페이지 양가로 4번 승낙.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반드시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 불가능.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 내용 일치해야 돼요. 조건 변경. 그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죠? 그럼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걸로 본다고. 자, 이제 파란색 4번. 제목이 뭐예요? 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얘는 딱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랑 세트로 하기로 했어요. 세트로. 잘 기억 안 나. 오래돼가지고. 이런 공식들은 앞으로 1년간 외우실 거니까 이걸 이대로 읽으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실 있는 사람은 책임져라 이 뜻이에요. 근데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실 있는 사람 책임져라 라는 내용은 기본 전제가 계약이 체결했지만 그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지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불능일 때만 적용되는 유일한 책임이에요. 자, 책임 체계라는 게 원래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기본 원칙이 일단 계약이 유효라야 돼요.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한쪽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일단 유효라야 되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책임 대원칙이라고. 근데 유일하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데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경우 딱 한 건이고, 계약이 유효인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 그래서 그 무과실 책임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시해서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리에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딱 두 정도만 시험용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대원칙은 일단 유효인 관계라야 되고 잘못이 있을 때 지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인데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경우 딱 하나.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두 경우 정도 시험에서 언급이 된다고. 근데 대원칙은 일단 책임이 발생하려면 계약은 유효라야 되는 거고 잘못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유일하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무효 사유가 여러 개 있었죠. 무효 사유가 여러 개 있었잖아. 그 여러 개 있는 무효 사유 중에 오로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만 적용되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야. 그럼 원시적 불능이 아닌 그 이외의 무효 사유나 취소가 됨으로 인해 소급해서 무효로 된 관계들 있죠. 거기에는 이 책임은 적용될 일 없다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제일 중요한 건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적용된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의에 동그라미 1번 거의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만 동하시면 돼요. 자, 둘이 갑소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4월 1일 날 했어.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 목적 건물이 계약 당시에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고. 3월 31일 날 이미 소실된 상태였어. 이걸 계약 당시부터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해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 거고. 그럼 계약은 성립했어 안 했어요? 했지. 성립은 됐지만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예요. 그럼 갑은 소유권이나 뭐 없고 을도 대금 지급할 의무 없어. 그럼 계약할 때 주고받은 계약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 계약금 반환해야 된다고. 그게 원시적 불능 무효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을이 줬던 계약금 돌려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계약금만 돌려받기에는 을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은 자기가 매매하고자 하는 목적 부동산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근데 갑이 알아봤더라면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않고 을한테 계약을 하자고 했다면 그게 과실이다 그래. 을은 당연히 건물이 존재할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신뢰라고 하고. 자, 법에서 말하는 신뢰라고 하면요, 선이 무과실을 말해요. 신뢰라. 선이 무과실을 신뢰다. 즉 주의를 했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알아보고 했다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갑이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하자고 하는 바람에 을이 믿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한 데 든 비용이 있거나 계약금 지급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빌려가지고 이자에 대한 손해를 입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걸 신뢰이익이라 그래요. 신뢰이익이 뭐라고요?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 신뢰이익을 갑한테 배상해달라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예요. 근데 이 신뢰이익이라는 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계약 체결한 데 든 비용 혹은 물건 조사 비용,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대금을 빌렸을 때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손해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뢰이익과 비교되는 게 이행이익이 있어. 자, 손해배상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게 있고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이익은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되팔아서 남길 수 있었던 이익, 시세 차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행이익은 무슨 뜻이에요? 이행했으면 남길 이익. 신뢰이익은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법에서 볼 때는 경제활동은 계약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그걸 취득해서 되팔아서 남길 이익이 클 걸 예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예? 아니, 계약 체결하는 데 든 비용보다 되팔아서 남길 이익이 적어요. 그럴 목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법에서 기본 원칙이 신뢰이익은 대체로 이행이익보다 적을 걸로 예상을 해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익을 남기려는 게 거래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둘 때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가정에서 산출을 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유권전이 불가능해. 그럼 이행이익은 발생할 일이 없는 사건이에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 그런데 이걸 가정을 한다고.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면 을한테 제대로 약속한 날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을이 그걸 바로 되팔았을 시에 남길 이익이 얼마였을까를 산정해요. 그리고는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배상은 안 해줘. 그러니까 실내이익은 언제나 한도가 있어. 이행이익을 한도로만 배상을 해준다고. 근데 계산했더니 실내이익이 100만 원이요. 근데 되팔아서 남길 이익이 200이더라고. 그럼 얘는 100만 원 다 배상을 받는 거예요. 실내이익이 100만 원이니까 이행이익 한도로 배상해줘. 근데 실내이익이 100만 원인데 되팔아서 남길 이익은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얼마만 배상해주면 돼? 이때는 50만 원만 배상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손해는 실내이익은 아무리 크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게 항상 제한을 둬.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교육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언제나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죠. 이행해야 될 자, 매매에선 매도인이 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 값도 전혀 몰랐으면 책임 없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은 신뢰가 있었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었어야 된다고. 그때 배상 청구하는 걸 실내이익 배상이라고 하고, 실내이익은 언제나 이행이익을 한도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인 경우랑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 경우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인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거 하나 정도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손해배상들은 유효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더 정리를 할 거니까. 책에 원시적 불능 무효 표시하셨죠? 그 다음 214페이지에 양가로 2번 효과, 거기 동그라미 1번 실내이익에다 또 합치고. 실내이익이 무슨 뜻이에요? 네, 신뢰했기 때문에,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이걸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2항 이행이익 넘지 못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이행이익은 뭐예요? 네, 유효하게 이행을 했더라면 남길 이익, 그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한때 저희 시험에 단답형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5개 중에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찾아요? 원시적 불능 찾으시는 거야. 그럼 원시적 불능은 임의란 말 들었어요. 임의. 그럼 건물 매매한 게 나오면 건물이 임의 소실, 임의 멸실됐다고 나오는 거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유도 다 정해졌거든. 이미 수용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불능의 예로 나올 때 건물이 목적물로 나오면 멸실, 소실된 게 나오고, 불능은 이전이 불가능한 거니까. 토지가 목적물로 나올 때에는 수용 나오는 거야. 수용. 국가에 수용되면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개인들 간의 소유권이 안 되잖아요. 그 사유들도 나중에 다 인쇄해서 줘요.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는 거야. 나오는 거. 막연하게 하는 거야. 됐지. 그다음 214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나오죠? 거기. 자, 쌍무계약은 서로 쌍방 간의 의무를 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첫째가 양가로 이번에 동시행 항변권이야. 자, 동시행 항변권이 무슨 뜻이요?
쌍방 간에 의무를 지죠. 서로 주고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먼저 줘야 공평해요? 에? 동시에 해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쌍무계약상 양 당사자 간의 의무 간에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동시행 관계야. 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뜻이요?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뜻이야? 왜 입이 붙은겨?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권리지.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관계일 때 발생하는 항변권이야. 야,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해 라고 하는 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원칙상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양 채무 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연습해 보게. 둘이 매매 계약을 해.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을은요 대금 지급하기로 하지.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지자네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지. 그걸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계약 관계는 자유가 원칙이라 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갑이 소유권 이전은 먼저 해주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할 수도 있고, 돈 먼저 다 주고 등기 이전은 뭐 한 3개월 후에 하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둘이 정하기 나름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하기로 약정하죠? 그럼 약정 효력이 있어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이행하기로 해. 그걸 선이행 의무다 그래요.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계약은 자유라 다 임의 규정이야. 약속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당사자 간에 누가 먼저 하기로 정하질 않죠? 그럼 동시행이야. 그럼 동시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게. 야, 둘이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갑은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서로 동시행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예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려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 준비해야죠. 그걸 이행 준비다 그래. 이행 준비가 무슨 뜻이요? 이행하려고 준비한 거야. 이행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은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라니까. 이행하려고 준비한 거라고. 그럼 갑이 등기 서류 다 준비했죠? 갑 준비한 거 알아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럼 갑이 이행 준비가 다 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을한테 알려야지. 야, 나 등기 서류 다 준비됐다. 서류 받아가 라고 알려야지. 그걸 이행 제공이다 그래. 이행 제공이 무슨 뜻이요? 이행 준비됐다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이행 제공이야. 이행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 받아가라고 한 거야. 그걸 이행 제공이다 그래. 구별되셔? 준비해 놓은 거야. 상대방한테 받아가라고 알려. 그걸 제공했다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을이 와서 받아가죠. 그걸 이행했다 그래. 이제 구별되셔? 서류 준비하고 상대방한테 받아가라고 알리고 상대방이 받아가면 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속한 4월 30일이 됐을 때 갑이 제공했어. 그럼 갑이 이행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야 받아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난 등기 서류 다 준비됐으니까 이거 받고
약속한 돈 달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받으면서 약속대로 돈을 줘야지. 그럼 갑이 제공하죠. 그럼 을은 동시이행 항변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갑이 이행 제공했다가 무슨 뜻이요? 서류 받으라고 알린 걸 제공했다 그래. 그럼 을은 동시에 항변할 권리 있어 없어? 상식이요. 다시 갑이 등기 서류 받아가라고 제공했어. 그럼 을은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아니 갑이 야 등기 서류 다 준비됐으니까 받아가 그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을이 너도 줘야 나도 주지 그래요? 그 의사 무능력자지. 뭔 사태요? 아니 갑이 제공하면 을은 동시에 항변할 권리가 없지 이제.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 받아가면서 돈을 줘야지. 근데 을이 안 받아가 그걸 수령지체 안 줘. 이행지체라고 한다고. 안 써도 돼.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니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써서 뭐 할 거냐고. 어차피 집에 가서 쓴 걸 모를 텐데. 그러니까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쓸 필요 없죠. 알아들었으니까. 책에서 찾아줄 거예요. 지체책임이 발생해. 쌍무계약이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 걸 안 주죠.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 그걸 이행지체. 주는데 안 받아가. 그걸 수령지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제공을 하면 을은 받으면서 줘야 되거든. 근데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지. 안 받는 걸 수령지체. 지 거 안 주는 걸 이행지체. 그래서 이 수령지체를 채권자 측면에서 안 받는 거 아니요. 그래서 채권자 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 이행을 안 하는 걸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이행 제공을 안 해. 갑이 등기 서류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럼 을은 동시행 항변할 권리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있어요? 갑이 제공을 안 하니까. 갑이 제공 안 하니까 을은 항변할 수 있다고. 그럼 을은 지체 책임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매년 시험에 나와요. 갑이 제공했다. 을 항변할 수 있냐? 제공했는데 항변 어떻게 해? 제공 안 했을 때 항변하는 거지. 그리고 갑이 제공하죠? 그럼 을도 해야지. 을 안 했지? 그럼 지체지.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갑이 제공한 게 나오죠? 갑이 제공했잖아 지금. 그럼 을은 한 개 나와 안 한 게 나와? 자신 있게 해봐요. 갑이 제공했어? 그럼 을은 한 개 나와 안 한 게 나와? 안 한 게 나오지. 갑 제공했대. 을도 했대. 뭐 들어 나와? 몰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시험이 정해줬다니까. 갑이 제공을 한 개 나오면 을도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했을 때 을 어떻게 되냐? 갑은 했는데 을은 안 했으니까 을은 지체 책임 져야 된다고. 갑이 안 했죠? 그럼 을 책임 있어 없어? 갑 제공 안 했잖아. 그럼 을은 항변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책임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요? 갑이 제공 안 했으니까. 아니 갑이 제공 안 했지. 수령할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수령지체일 수가 없는 거지. 갑이 제공 안 했죠. 그럼 을 먼저 줄 이유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행지체가 아닌 거라고. 야, 이거 어려우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에? 못 들겠어? 겁나서? 그럼 다 이해하신 거야?
없단 게 민법은 구리반지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대단한 거 없어. 그냥 포장만 돼 있는 거야. 포장만. 법조문도 50여 년 전 표현으로 소련말로 써 있고 내용은 막상 술자리에서 들으면 다 알아들을 내용이에요. 다 알아들을 내용이야. 을이 내 친구다. 술 한잔 하는데 을이 그래. 야, 서로 주고받기로 했는데 저놈 아주 그냥 등기 서류 하나도 준비 안 해놨더라. 돈 줘야 될까? 미쳤니 너? 야, 그놈도 안 하는데 네가 왜 주니? 그러실 거지? 근데 시험에 나오면 틀려. 어이없잖아. 아니, 같은 날 주고받기로 했는데 갑이 준비 안 했대. 그럼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지. 왜 없어요? 갑이 안 했으니까. 갑이 안 했으니까. 갑이 해야 을도 하는 거지. 갑도 안 하는데 을이 왜 해? 이거 매년 나와 시험에. 근데 틀려. 왜 틀리는 거야? 지금 다 맞췄는데. 아니, 술 마실 때 얘기한 건 다 맞고 해. 그럼 술을 마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쓰겠네. 표시 안 하니까 그래요.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행 관계에서 주요 쟁점은 일방이 제공을 했냐 안 했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지. 제공했냐 안 했냐 아니에요. 갑이 제공했지. 그럼 을은 항변권 없지. 그럼 을도 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럼 지체인 거야. 갑이 제공 안 하죠. 그럼 을은 항변할 수 있지. 그럼 지체야 아니요? 아닌 거지. 어디 잘 됐나 한번 해보게. 갑이 제공했어. 둘이 계약할 때 법무사를 지정했어. 등기 신청 대리할 법무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둘이 딱 계약하고 약속한 날 되면 갑이 등기 서류를 법무사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돈 딱 주고 등기 서류 법무사한테 맡기면 바로 등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거야. 그래서 갑이 약속대로 4월 30일 날 등기 서류 완비해가지고 법무사한테 맡기고 을한테 알렸어. 나 다 준비해서 맡겨놨으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걸 이행 제공했다 그래요. 근데 을이 그 이후로 한 달간 받아가지도 않고 돈도 안 줘. 그럼 얘는 지체지. 항변할 권리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달간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근데 을이 한 달이 지나도록 전혀 미동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갑이 이제 뿔따구가 난 거야. 법무사 사무실 들려가지고 다시 서류를 찾아가 버렸어요. 제공 그만둔 거야. 그리고는 을한테 야, 빨리 돈 갖고 와. 돈 안 갖고 오면 나도 안 줘 이제 라고 하더라고. 그럼 자, 갑이 한 달간 제공해서 을이 지체였다가 갑이 그 이후에 제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했어. 자, 을 동시에 항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자신 있게 해봐요. 있어 없어요? 있다고. 갑이 제공했었지. 그때는 항변 못했지. 지금 제공 안 했지. 하영변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있다고. 그 전에 한 달간 지연이자 주는 거야. 난 지금 안 하지. 쟤도 안 했잖아요. 그럼 너도 할 때까지 못 하겠다고. 이때부터 항변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공평하다고 판결 난 거예요. 매년 나오는 게 시험에. 갑이 한번 제공해서 을이 지체였다. 그런데 그 후에 갑이 제공 없이 청구한다. 항변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앞에 한 줄은 필요 없지. 지금 제공했냐? 안 했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공 안 했지. 그럼 항변할 수 있다 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그래서 저희 공식이야. 동시행 관계에서 동시행 항변할 수 있냐 없냐 나오면 상대방이 제공했냐 안 했냐. 그럼 상대방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써 있어. 그럼 써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야? 표시를 해야지. 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문장 길면 어디서부터 읽어?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그럼 이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끝에 을은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맨 앞을 볼 게 아니라 을은 동시행항변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바로 앞에 갑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항변할 수 있냐를 시험에서 물어보면 통밥상 을이 항변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갑이 제공한 게 나오겠어요? 안 한 게 나오겠어요? 안 한 게 나오겠지. 근데 처음부터 안 했다 항변할 수 있냐 물어보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했다가 나중에 안 한 게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그거야. 갑의 입장에선 자기는 한 달간 했었지. 그럼 을 때문에 지금 이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었으니까 나중에 제공을 그만둬도 을한테 귀책사유가 있었으니까 계속 을은 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을 측은 저 사람이 제공한 동안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동안 책임지는 건 나도 진다. 그때까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야. 제공한 동안에는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지겠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저 사람도 제공을 그만뒀으니까 지금부터는 나도 저 사람 줄 때까지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을 측이 승소한 거예요. 소송관계라는 게 다 주장할 만한 이유는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결국 제공하면 을은 항변권이 없는 거고, 제공 안 하면 그때부터는 항변권이 있는 거야.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가이 가이 공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아니 갑이 제공했으니까 을은 항변권이 없지. 갑이 제공 안 하면 왜 항변권이 있는 거지? 왜 표정이 90%는 환해지는데 10%는 어두워져요? 왜 그래?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야? 뭘 썼어? 자, 215페이지. 215페이지. 거기. 파란색. 핵심 다지기 있죠? 거기 해보시게. 거기. 자, 1, 2번 같이 묶어서. 자, 1번. 갑이 제공. 을은 항변권 존재 않음으로 을은 지체 책임 부담. 지금 공가이공 쓴 거 그대로야. 갑이 제공하죠. 그럼 을은 항변권 존재하지 않지. 그럼 을은 지체 책임 져야지. 자, 2번 이제 뒤집은 거야. 갑이 제공 않으면 제공 안 했죠. 그럼 을은 항변권 존재. 을은 지체 책임 부담 않는다. 지금 막 저거 쓰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저거 쓰려다가 미수에 그쳤잖아. 쓸 필요 없어졌잖아. 자, 시험은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3번 앞에서부터 일단 보면 갑이 제공, 을이 수령지체. 갑이 제공했는데 을이 안 받았죠. 그래서 갑은 줬는데 을이 안 받았으니까 을이 수령지에 빠졌지. 근데 후에 갑이 제공 없이 청구. 을은 항변권 있다. 갑이 처음에 제공해서 을이 지체였죠. 근데 다시 제공 없이 청구해왔지. 그럼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근데 이 3번 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뒤에서부터 오면 되거든요. 그럼 뒤에서 물어본 게 을이 동생 항변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맨 앞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갑이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이 제공? 없대잖아. 그럼 갑 제공 안 했지. 그럼 을은 항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니.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거는 실거래에서도 중요해요. 이건 실거래에서도 중요해. 대부분 일반인들은 법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특약을 하지 않는 한, 특약하지 않는 한 보통 소유권 이전 서류랑 잔금이랑 같은 날 하기로 하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잔금 마련 못한다고 연락 올 때 있잖아.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에?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지연이자 지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다른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잔금 지급일날 을이 잔금 지급 안 했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지연이자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니까. 매도인들 제공 안 한다니까요. 등기 서류 다 완비해가지고 매수인 측에다가 야, 난 다 준비됐어. 받아가. 돈 내놔. 라고 해야 돼. 그래도 안 했을 때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갑도 서류 준비도 안 해놓고 준비했더라도 제공 안 하죠. 받아가라고 거듭 채고 안 하잖아. 그럼 을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지연이자 발생 안 해. 근데 모든 매도인 측은 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매수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니요. 동시행관계라 매도인이 제공을 해야 매수인이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들은 대부분 매도인이 다 져요. 매도인들이 대부분 다 진 소송들이야. 매도인들이. 대금 지급하기로 한 날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했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 상식처럼 지연이자 발생했다고 착각하거든. 그래서 지연이자 달라고 해. 그럼 매수인이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못 준다 그러거든. 그냥 원금만 준다고. 그럼 소송하거든. 그럼 법원에서 물어봐 매도인한테. 그럼 둘이 약속한 날 소유권 이전 서류 완비하셔가지고 받아가시라고 거듭 최고하셨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매도인이 뭐라 그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놈이 돈으로 마련을 못했다 그래서 나도 아직 준비 안 했었는데요 그런다고. 그럼 판사가 그래요. 당신이 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을은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지체가 아닌 거라고. 둘 다 지체가 아닌 거예요. 둘 다. 기억 안 난다고. 예? 기억 안 난다고. 그건 민법 문제는 아니고. 제공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기억 안 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나는 제공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니까. 이해되시오? 매수인도 마찬가지요. 매수인이 돈 다 마련했대. 그래서 거듭 돈 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하라고 했다고. 근데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죠. 그래야 지체인 거야. 근데 매수인도 돈 마련도 안 하고 제공도 안 해놓고 약속한 날 소유권 이전 안 해줬다고 지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라고. 그게 공평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공평하게 하는 거야. 공평하게. 둘이 동시행하기로 했잖아. 근데 한쪽이 안 하죠. 그럼 상대방도 안 했지. 지체 아니요. 아니다니까. 안 해도 지체가 아닌 거야. 왜 아니요? 상대방도 안 했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니 둘이 동시에 하기로 했잖아. 근데 한 놈이 안 하잖아. 그래서 안 했잖아. 책임져 안 져? 안 줘야 공평하지. 아니 저놈도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돼? 아니잖아. 그건 알고. 왜 시험에 나오면 틀리냐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 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이 중요해요? 항변권이 있는이 중요해? 항변권이 있는이 중요해. 그러면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게 나오지 한 게 나오겠냐고. 감각은 하나도 없어. 그냥 감각이 하나도 없어. 어? 아예 그냥 무감각이 무감각. 그냥 이 심장이 오그라져가지고 그냥 민법 그러니까 그냥 오그라져가지고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뻔한 문장은 정해져 있다니까. 아니 그럼 지체 책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려면 이행 안 한 것이 나오지. 이행한 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야. 항변권이 있는 사람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가 아닌 거고 저놈이 안 했으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은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인 것이지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동시행관계 문제에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을 때는 반드시 앞에 타방 당사자가 제공했냐 안 했냐가 써 있는 거고, 지체 책임을 지냐 안 지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앞에 항변권이 있는 사건인지 항변권이 없는 사건인지가 반드시 써 있다는 거예요. 안 써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야. 동시행 관계에서. 근데 이건 공식도 아니잖아. 아니 갑이 제공했지. 에? 그럼 어른 항변 못 하잖아. 그럼 받으면서 줘야지. 안 하면 책임져야죠. 갑이 안 하죠. 그럼 을도 항변할 권리 있지. 그럼 을은 받을 것도 없고 줄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지체 책임 발생 안 하지. 뭐 어려운 걸 얘기를 하라니까요. 뭐가 어려워? 뭐 아니요. 1년 내내 웃다가 합격하실 거야. 근데 남들 다 웃다가 합격하는데 본인만 인상 써지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받아들이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성격을 고쳐. 성격을 고치라고. 대단한 내용 없으니까 성격을 고치라고. 성격. 그냥 상식이야. 민법은 상식이라고. 갑이 제공했어? 그럼 을은 미안하지? 갑이 안 하면 을도 안 미안하지.
갑이 했는데 안 미안해? 성격을 고치라고. 갑이 줘요. 을이 안 받아. 그걸 뭐라 그래? 수령지체. 이것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갑이 받아가라는데 을이 안 받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행지체예요. 정신지체지. 안 받아가면 수령지체지. 안 주는 걸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지. 눈만 뜨라고. 수령 받아가지 않는다. 수령지체. 이행 주지 않는다. 이행지체. 이렇게. 헷갈릴 걸 헷갈려야 된다. 쌍무기하고는 주고받는 거라. 자, 쉬었다가 위험부담하시게 겁나게 위험한 거 쉬세요.